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손입니다. 여러분들께 최초로 2023년형 아이오닉 5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이오닉 6가 출시가 되면서 아이오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 소문 없이는 아니지만 아이오닉 5가 23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체적인 가격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배터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다 이제 인상이 됐었죠.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에서 430만 원씩 가격이 이제 올라갔고요. 요건 이제 기본 트림 가격이 올라갔고, 옵션도 기본으로 넣어주는 옵션도 있고, 반대로 원래 있었던 옵션 가격에서 한 10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자,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라인업 있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2023년형으로 바뀌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두 번째는 바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와 배터리 용량, 충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자, 일단 이전에 출시했었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72.6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이오닉 5 이후에 출시한 게 기아의 EV6죠. EV6가 77.4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아이오닉 5보다 더 큰 배터리 갖고 있고 주행거리도 더 길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오닉 5도 연식 변경을 통해서 77.4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거죠. 이것도 이제 몇 번 오른 거예요. 60이었다가 72였다가 이번에 77.4까지 늘어난 거죠. 마력은 한 11마력 정도도 올라서 228마력이고요. 주행하는 거리가 원래 이제 롱레인지 기준으로 420km 정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450km까지 주행거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요 주행 가는 거리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부산을 가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제 주행 거리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또 부산을 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에요. 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가 원래 4,695만 원이었는데 310만 원이 인상된 5,00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310만 원이 인상이 됐으면 도대체 어떤 게 추가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옵션 구성이 ECM 룸밀러랑 하이패스랑 스마트 키, 레인 센서, 요게 55만 원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기본으로 적용이 되면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탠다드도 이렇게 추가가 되고 끝이냐? 예, 맞습니다. 끝입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난 배터리 용량은 롱레인지부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죠. 자,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가지가 있죠.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로 나뉘는데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4,980만 원에서 430만 원이 인상된 5,4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레스티지도 4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라갔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탠다드에서 추가가 됐었던 ECM 룸밀러, 하이패스, 레인 센서 등 기본으로 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또 달라진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기본 옵션들이 바뀌었어요. 자, H트랙 있죠? 4륜 구동. 이게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사실 그 인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25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고요. 여기 휠 보이시죠? 이게 원래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갔었던 20인치 휠인데요. 이게 이제 공동 옵션 품목으로 빠집니다. 어떤 트림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 원래 6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트림별 선택 옵션도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비니언스가 없어지고 컴포트 1과 컴포트 2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냥 컴포트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됐다 그래가지고 두 옵션을 이렇게 합친 게 아니라 컴포트 1이 조금 더 라이트한 패키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그냥 좀 비싼 컴포트 2가 그냥 컴포트로 통일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 초이스가 있어요. 이게 198만 원으로 풀 H 헤드램프, 가니쉬 히든 라이팅, 그 다음에 충전 표시 등 LED 방향 지시 등 후측방 모니터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뭔가 조금 가성비 넘치는 프레스티지 초이스입니다. 익스클루시브지만 프레스티지처럼 좀 뭔가 외관이나 이런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바로 프레스티지 초이스였습니다. 이게 19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3년형으로 넘어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것만 보면은 확실히 급을 좀 나눈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전에는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해도 옵션을 조금 선택을 하면 프레스티지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사실 나진 않았거든요.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휠 정도 이렇게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급을 확실하게 비싼 건 비싸게, 그냥 저렴한 트림은 저렴하게 해서 좀 차이점을 두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급을 나눈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모든 옵션이 기존과 동일해요. 달라진 거는 없지만 가격이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파킹 어시스트가 135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됐고요. 컴포트 플러스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리고 솔라 루프 13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비전 루프 6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인상된 75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13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자자자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2023년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트림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라이트 H 트랙이라고 하는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반도체들을 좀 빼고 라이트, 이 라이트 뜻이 뭐예요? 라이트하다, 좀 컴팩트하다, 뭐 많이 빠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들 좀 많이 빼고 라이트하게 걷어내고 출시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옵션들이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새로운 거는 차세대 일체형 PE 시스템, 전륜 모터가 추가 탑재됐고요. V2L 빠지고요. 전방 주차거리 경고, 블랙 하이그로시 벨트 라인, 그 다음에 1열 2열의 이중 접합 유리, 유니버셜 아일랜드, ECM 룸밀러, 열선 핸들,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빠지고요. 하이패스 빠집니다. 이게 5,49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구색 마시려고, 보조금 받기 위해서 내놓은 트림이고, 좀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내놓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트림들까지 보조금을 다 100%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작 가격이 5,500이 넘어갔으니까 보조금 다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인증을 이 라이트 걸로 받아서 롱레인지지만 보조금 100%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달라진 부분들은 좀 이야기했죠. 뭐 사실 근데 이게 아이오닉 5가 저는 굉장히 선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보면서 처음에 아이오닉 5를 접했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달라진 점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주행을 통해서 기존과 달라진 부분, 그리고 제가 아이오닉5에 느끼는, 그러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동차를 딱 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상식적으로 여기는 이 위치는 이게 들어가고 이 위치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간다 라는 기본적인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계기판은 여기 있고 디스플레이는 여기 있고 공조기는 이쪽에 위치하고, 수백 년을 차를 타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운전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운전만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 전기차, 특히 아이오닉 5는 이 공간을 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좀 쉼터, 나만의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있거든요. 누웠을 때 가장 편안한 각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 위에 이제 시승차에는 빠져 있지만 여기에 이제 비전 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밤하늘에 이제 뭐 별이라든지 비 오는 날에 그냥 분위기 있게 밖을 좀 바라본다든지, 나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점점점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또 전기차의 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상용화가 뭐 기술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삼성에서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 Z 플립이라든지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차 유리에도 디스플레이가 나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보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주행을 하고 있어요. 막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근처 맛집 같은 거를 유리창에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여기 뭐 맛집 누구 기다리고 있고 평점 얼마고 뭐 예약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창문으로 띄워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로 이렇게 시트를 뒤로 누웠어요. 그럴 때 이 앞에 커다란 전면 유리가 대형 스크린으로 바뀌어가지고 영화를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좀 더 바꿔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차츰차츰 더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 당연히 불편하고 주행거리 짧고 언제 상용화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좀 많이 상용화가 됐죠. 그리고 기능들도 많아졌고 자율주행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전기차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전기차는 달라. 이렇게 좀 파격적인 변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OTA라 해가지고 무선으로 막 이렇게 막 업데이트 써주잖아요. 이거는 내연기관도 뭐 가능하긴 한데 좀 더 활용도가 자유롭고 더 많은 것들을 무선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실내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또 이렇게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전기차에서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글로브 박스가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게 몇백 년 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글로브 박스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바뀌었었어요. 글로브 박스, 왜 글로브 박스인 줄 알아요? 장갑 넣으러. 장갑. 진짜 원래는 옛날에는 이 유리도 없었고 뭐 다 뚫려 있으니까 손 시렵지 말라고 이제 장갑을 끼고 주행을 했었는데, 그 장갑을 담아 놓는 박스, 글로브 박스예요. 이게 지금 글로브 안 집어넣고 뭐 물건 집어넣잖아요. 그럼 물건 박스라고 해야 되나? 자, 말이 좀 샜는데, 이 글로브 박스가 옛날에는 뭐 이쪽 운전석 쪽에도 달린 적이 있고요. 가장 많이 달렸던 게 이제 시트 밑에 이쪽 하단부에도 이 글로브 박스가 있었다가 조수석에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옛날 차들 보면 글로브 박스에 잠금 장치 있지 않았어요? 그게 왜 있었을까?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뭐 물건 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제 잠금 장치가 있었는데, 요즘엔 사실 그게 필요 없으니까 없어진 거고, 요것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수납 원래 열 수 있는 방식이 이 글로브 박스가 밑으로 열리는데, 아이오닉 5는 서랍장처럼, 그러니까 이런 작은 아이디어거든요.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위치도, 그 다음에 이 디자인도 전기차 아이오닉 5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틱하게 뭔가 엄청 넓은 거는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평범하지 않고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차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감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서 파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저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이 실내를 디자인하는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거는 아니에요. 터치 디스플레이가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상용화를 안 한 게 불편하고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서 상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모든 차가 대부분 막 터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막 점점 커지고 막 이랬던 건지 혹시 기억나요? 테슬라가 세로형 커다란 이제 디스플레이를 집어 넣으면서 소비자들이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미래에서 온 듯한 자동차 같다, 막 이런 반응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금 버튼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버튼은 뭐가 있어서 그냥 이것만 누르면 작동할 수가 있어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터치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한 번, 두 번 시선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눌러야지 작동이 돼요. 근데 버튼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불편하고 직관성 떨어지지만, 이걸 넣었던 이유가 전기차에 뭔가 좀 다른 기능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게, 과연 그러면 어떤 버튼들은 빼놔야 될까? 요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되지만 이러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뭐 MZ세대나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을 잘하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아이오닉5 같은 혹은 이제 패밀리카로 같이 타는 그런 차들은 어쨌든 연령층이 높은 분들도 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이거 잘 사용 못해요. 이 공조기의 위쪽에 보면은 버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버튼을 구성을 해야 될지 요거를 아마 개발자분들이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볼륨 버튼도 사실 이게 이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 볼륨 버튼도 없애버리고 막 그냥 좀 이렇게 터치로 막 숨겨놓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안 이쁜데도 남겨놓은 이유가 직관성 때문에.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내비 주소 치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이런 거 정도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별표는 뭐냐? 가시죠. 가시가 최고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정해주는 버튼은 이렇게 3개를 해놨어. 근데 사람들마다, 운전자들마다 선호하는 버튼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핸드폰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전화번호 많이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직접 세팅을 하라고 여기에 즐겨찾기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누르면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핸들에도 별표가 하나 있죠. 핸들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전기차를 타면서 항상 느끼지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아이오닉5에 보면 운전석과 조수석, 그러니까 1열의 이 윈도우 스위치는 지금 자동이거든요. 근데 2열은 수동이에요. 내리는 거, 올리는 거, 둘 다.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자, 요거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게 좀 뭐 불편하다, 안 보이다 하는데 사실 아직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좀 아직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물론 좀 안 보이는 것도 있었어요. 아이오닉5에는 좀 안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좀 타고 다니면서 당연히 이 위치에는 사이드 미러가 있어.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 안쪽에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바퀴를 보여주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어색해서 좀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가격이 싸고 그냥 뭐 낮은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면은 멋을 위해서 선택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거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가장 위에 있고 옵션 가격도 비싸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나쁘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밤에 봤을 때 이 어두울 때 잘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카메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예를 들어 또 그다음에 이제 안개 꼈을 때나 이제 비 오는 날에 습해서 사이드미러에 습기가 끼면은 아예 안 보이는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그런 것들 단점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내가 봤을 때는 터치 디스플레이처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바뀌고 위치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위치 정도로 좀 이질감이 많이 사라지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예전과 다르게 좀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 이제 고급차에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룸밀러 이런 것들도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저는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는 보면은 뭐 시선 분산만 되고 그냥 속도 보면 여기 보면 되지 뭐 굳이 여기 뭐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오닉5는 좀 달라요. 되게 크고 안에 정보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자율주행을 이렇게 키면 앞차와의 그 거리를 여기서 이제 센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가까워지면 그 센서도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그 센서도 좀 멀어지고 이게 밑에 이제 띠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고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아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행할 때 이 내비게이션 잘 안 쓰거든요. 똑같은 티맵이어도 핸드폰 거 쓰지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잘 안 써요. 근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되면 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다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회전 좌회전이야. 전방 300m에서 우회전하고 우회전하자마자 500m에서 좌회전해야 돼. 근데 이게 그 거리가 어디가 먼저 있는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만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줄 때 300m에서 우회전할 때는 그 300m 간판이 좀 더 커지고 700m 좌회전하는 그 알림은 조금 더 작게 한 다음에 우회전했을 때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알림판이 좀 더 커지는 이런 것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기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자, 주행이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저는 이번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배터리도 달라지고 새로운 전륜 모터가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해서 주행감이 얼마나 좀 달라졌을지, 똑같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연식 변경이 되면 단순히 그냥 옵션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했을 때는 뭐 신차 처음 출시하면 베타 테스트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면서 생기는 뭐 고장들, 불편한 점들, 단점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그 전에 연식 변경할 때 그런 로직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가 초창기 나왔을 때 이 움직임이 좀 울컥거림이 있었거든요. 내연기관은 연료가 쭉 당겨가지고 엔진 안에서 실린더에서 이 압축을 해서 거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실린더가 돌아가고, 그게 이제 구륜계통으로 넘어가서 바퀴에 파워적인 힘이 빡 하면 그냥 쭉 나가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었던 그 내연기관의 움직임과 전기차 주행했던 그 주행감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내연기관은 이제 보면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이게 한 번에 힘을 딱 주고 뭔가 탄력주행처럼 치고 나가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좀 유지가 되면서 악셀을 밟았을 때 쭉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전기차는 약간 그 쭉쭉 좀 끊어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끊어서 뭔가 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느낌이 처음에 이제 전기차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달리다 보면은 중후반에서 그냥 약간 토끼처럼 힘이 다 없어져가지고 재미없다, 뭐 약간 허당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 움직임들 때문에 약간 그 여러분들 배 탈 때 혹은 이제 그 수동 운전할 때 변속 잘못하면은 이게 말 타죠. 꿀렁꿀렁 하는 그 말 타는 느낌이 은연중에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전기차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이나 2열에 타면은 이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아, 이 전기차 별로다, 멀미난다, 머리 아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오닉5가 개선했다기보단 애초에도 괜찮았는데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면서도 와, 이거 되게 많이 개선을 했네. 아무래도 밑에 이제 무거운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 자체가 이제 꿀렁꿀렁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G80 전동화 모델은 뒤지게 멀미 났어요. 워낙 차도 크고 무겁고 배터리 용량도 엄청 큰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뭐 움직임이 좀 이렇게 꿀렁꿀렁 거렸는데, GV70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로직이라든지 세팅을 어떻게 한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이페달 모드죠. 원페달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그냥 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브레이크 대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악셀만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뭐 만들어 놨다 뭐 이런데, 이 아이페달의 가장 큰 용도가 전비죠. 전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페달 모드라면 악셀이나 핸들이나 세팅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악셀 뗐을 때 팍팍 쓰는 걸 떠나서, 악셀을 밟았을 때 아까랑 지금 똑같이 밟고 있거든요. 근데 팍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악셀도 굉장히 둔해져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묵직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일반 아이페달을 이런 식으로 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밟으면 차가 나가죠. 경쾌하게 반응하면서 탁탁탁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페달을 그냥 키면 내가 아무리 밟아도 그런 움직임이 없이 묵직해져요. 악셀을 밟으면은 반응이 거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저는 주변에서 이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뭐 팬분들이나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다, 어떤 전기차 사야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사실 그럴 때마다 사실 전기차를 추천을 사실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꼭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지금 전기차가 유행이고 막 전기차를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열에 한 7, 8은 그냥 전기차 매력적인 게 많이 나오고 유지비가 저렴할 것 같아서 전기차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그냥 내연기관 사라. 이게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살짝 애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야, 그럼 너는 왜 전기차 샀냐, 너 폴스타2 와이프 타고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전기차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 컨텐츠적으로 좀 직접 폴스타가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타고 다니면서 느끼고 싶어서 폴스타 2를 산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와이프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행하는 회전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집에서 학교, 학원, 마트, 백화점, 커피숍 요거예요. 이게 거의 한 10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기차의 저렴한 유지비가 큰 몫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큰 차도 필요 없고 말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전기차를 탄다 그러면은 저는 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 주행거리 그 반경이 굉장히 커요. 뭐 일산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막 천안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뭐 전라도 광주도 갔다가 천안도 가고 막 이러는데 거의 지금 카니발을 2년 좀 넘었는데 10만 킬로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봐도 제가 전기차를 타면은 충전이 뭐 아무리 빨리 된다 그래도 이게 내연기관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주유소 가서 넣어야지 이거지만 전기차는 찾아가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걸 신경 쓰는 것만큼도 이 시간도 아깝고 이런 것 때문에 못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배터리의 효율성이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발전이 될 거예요. 배터리가 좀 더 가벼워지고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무게도 줄어들고 이러면은 주행거리도 더 늘어나고 전비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출력도 더 좋을 거고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약간 과도기 시기에 남들이 다 산다 그래서 굳이 전기차를 나까지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N비전 74나 지금 현대나 기아에서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소전기차.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전기가 또 들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구형이 되는 거고 굳이 지금 아직 뭔가 전기차의 기술이 100% 검증된 것도 아니고 100% 완성된 기술도 아닌데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뭐 몇백 년이 이어져 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면서 거의 대부분 다 완성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바뀌어봐야 뭐 조금 그렇게 소스 얻는 정도 뭐 이거지만 전기차는 아직 상용화가 된 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전기차를 사기보다는 살 수 있을 때까지 내연기관 개인적으로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요즘에 또 좋은 대안 있잖아요. LPG라든지 가솔린을 최대한 타다가 기술 발전이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야 됐을 때 혹은 정말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타났을 때 그때 전기차로 넘어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오닉 5 2023년형을 최초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오닉 5를 이제 워낙 또 좋게 이야기를 하고 GV60도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폴스타 2 사니까 니는 왜 이거 안 사냐라고 했는데 못 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물쩍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거를 사기 전에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야. 더 괜찮은 거 나오겠지. 이러다가 어물쩡하다가 막상 따르기 나왔는데 별로야. 야, 안 되겠다. 야, 걔 이거 다 있는데 대기 X가 길고 보조금 갑자기 100% 못 받고 아이오닉 5 지금 당장 사기에 이거 컨텐츠로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매력은 없어요. 컨텐츠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GV60이 진짜 원래 제가 사고 싶은 건데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을 때 살 수 있었다가 지금 100% 못 받으면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진짜 차로 전기차로 놓고 보면은 이 아이오닉 5만한 차가 사실 진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아이오닉 5 진짜 많이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일본에서도 아이오닉 5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전기차를 그냥 지금 당장 뭐 사야겠다. 도심에서 좀 출퇴근이나 운전하는 그 길이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들, 유지비 좀 저렴한 차 원한다 하면 그냥 아이오닉 5 보조금 100% 받아서 롱레인지의 프레스티지 깡통 혹은 익스클루시브 정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요게 끝이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폴스타 2와 EQA 그리고 아이오닉 5 세대를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타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손품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두 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냥냥.